네, 오늘의 주제는 코스피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앞서도 살짝 기사를 통해서 들으셨죠? 이른바 3,000피스, 3,0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갈 수 있을까?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, 연말에는 뭐 전통적인 조정 장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. 이와 더불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어제 외국인이요. 네. 코스피에서 좀 매도를 강하게 했습니다. 네. 일단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거부터 먼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, 전문가님. 네, 일단 외국인들이 팔고 싶어서 팔았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. 왜냐하면 약간 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팔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좀 아쉽다마는 그래도 팔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MSCI 리밸런싱 관련된 얘기죠. 즉 그렇다는 얘기는 MSCI 글로벌 지수가 있고 또 이제 선진국 지수, 신흥국 지수가 있는데 신흥국 지수 관련된 쪽에서 어느 쪽이 늘어나게 되면 한쪽은 또 줄여야 됩니다. 그 기본 바탕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상대적으로 신흥지수 쪽에서 쿠웨이트가 신규로 진입돼 있고 그리고 또 인도가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서 한국은 오히려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들을 좀 줄여야 이 밸런스가 맞겠죠.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많으면 한 9천억 정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. 예상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2조 4천억 가까이 네, 맞습니다. 매도가 나왔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비중은 한 11.8%대로 그 MSCI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신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0.3%포인트 낮아지는 현상이 나오게 되고 있고요.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 외로 왜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라고 바라보게 되면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글로벌 연기금이 전반적인 매도세입니다. 우리나라도 지금 연기금은 줄곧 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지수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덜어내야 하는 자동적으로 주식 위험 자산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를 좀 덜어내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나 이번에 줄어든 비중을 오히려 알게 모르게 약간 이제 액티브 쪽에 중국 쪽이 줄어드는 비중을 더 그쪽에서 실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신흥국 쪽에서도 그냥 중국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좋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드는 게 어떤 구조적인 변화다. 그리고 단기적인 리밸런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 이제 차익 매물을 좀 소화했다가 이어지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.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. 뭐 MSCI 리밸런싱 영향 구조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. 이어서 뭐 코로나 시기에도 사실 코스피가 잘 갔는데 올 연말 마무리 좀 잘 될 수 있을까요? 이제 잘 돼야 되겠죠. 잘 네. 되기를 빌고 있고요. 네,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그래도 지표 지금까지 올라온 속도나 흐름을 보게 되면 살짝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겠죠.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저점을 찍었던 데가 한 1,439? 예, 이 정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한 82% 지수가 올랐습니다. 계좌가 80% 이상 수익이 나 있어야 될 텐데 다들 그러시죠? 지금 네. 네, 지금 좋죠. 네, 예, 그렇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아, 괜찮습니다. 네, 그런 관점에서 11월 달만 코스피 지수가 한 14%가 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쪽의 변화가 이제 단기적으로도 좀 너무 빠른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부담감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앞서 저희 오늘 주제가 3,000스피인데 네. 그냥 뭐 만스피 하죠. 뭐 그냥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만스피도 괜찮겠지만 네. 일단 중요한 게 장기 패턴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2,700선 전후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자리다라는 쪽에서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그 못다한 코스피가 가느라고 좀 처졌던 부분들이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보게 되면 한 900선에서 930선 코스닥 지수도 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되 추세적인 흐름들은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이집니다만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연말에 뭐 잘 가야 되겠지만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장기 패턴상은 2,700선 중심 이야기해 주셨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에서 930 다음 저항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셨네요. 자, 이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12월에 그런데 전통적으로 조정이 올 거다라고 하는 좀 보수적인 입장들도 있습니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뭐고 또 정말 그런 가능성 현실화가 몇 %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? 네, 나와 봐야 조정이죠. 예, 그 전까지는 추세 유지로 봐야 될 상황들인데
지금 이제 4분기 특히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이 끝나는 시점입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통 4분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의 눈높이가 낮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연간 이어졌던 뭐 상여금이나 아니면 인건비가 조금 더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타 비용들을 이 4분기 실적에 많이 떨죠.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눈높이가 제대로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 쪽에서 뭐 3분기가 좋았다고 하게 되면 4분기는 약간 하향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를 또 한번 좀 염두를 하는 그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. 특히 지금 시장이 뚜렷하게 경기가 강하게 올라왔다기보다 내년에 경기가 백신 효과와 함께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가세가 돼서 움직인 만큼 약간 이제 유동성 효과도 좀 더 가미가 돼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시장에서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 또 12월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증시가 이제 뚜렷하게 오늘 한 해 동안 많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앞서 연기금을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수익이 났으면은 일단 클로징이라고 그러죠. 즉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수익을 확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또 욕구가 상당히 높게 됩니다.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게 되면 아무래도 매도가 조금 더 우위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조정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아닙니다. 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은 전문가님은 조정 장세라고 생각을 하진 않으시는데 보수적으로 보시는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일단 산유국의 인건비 높아지고 백신의 효과로 더불어서 이런 유동성의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. 특히나 뭐 수익 실현 원하시는 분들 연말에 많으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좀 장세, 조정의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요. 이렇게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면 개인들이 좀 받아내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. 네. 그럼 동학개미 운동 다시금 좀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? 네, 오늘 장은 동학 기관이네요. 네, 기관이 매수를 받아내면서 또 이제 어제 되돌림이 좀 나오고 있는 현상으로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네. 하지만 올 한 해도 계속 주역이었습니다. 개인들 매수를 보게 되면 올 한 해만 43조 원을 매수를 했고요. 네. 외국인들은 11월 달에 열심히 샀어도 한 22조 원 매도로 나오고 있고요. 기관은 올 한 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. 주식에 대해서 아마 지금 땅치고 후회할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한 23조 원 매도를 했죠. 네.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예탁금과 관련된 그리고 또 개인들의 어떤 주식을 향한 열기는 가장 또 뜨겁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쪽에서 고객 예탁금이 63조 원대까지 돼 있죠. 또 보지 못하는 숫자대입니다. 이런 네.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신용잔고가 지금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7조 6천억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많이 계산하는 게 만약에 예탁금이 한 25조 정도 되는데 신용잔고가 17조다 그러면 부담이 상당히 크죠. 네. 하지만 지금 반대로 63조다라고 하게 되면 신용잔고 비율이라고 합니다. 예탁금 대 신용잔고를 보게 되면 한 28%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 쪽에서 게다가 이제 개인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돈을 빼서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? 아파트 사실 수 있겠습니까? 아, 못 사죠. 네, 사고는 싶어도 너무 비싸고, 네, 살 수가 네, 없습니다. 물량도 없습니다. 네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 대체 투자란 관점 쪽에서 증시 주식만큼 어느 정도 빠르게 진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. 네.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워낙 요즘에 뭐 전세 대란이고 부동산은 일단 생각지도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다 주식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들의 올 한 해 주역이었다.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좀 내년까지 쭉 가져갈 만한 아주 든든한 종목 하나 있다면 어떤 종목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건설주를 좋게 봅니다. 아하, 내년 네. 앞서 잠깐 부동산 얘기도 했지만 지금이 안 좋으니까 내년은 좋을까요? 공급을 확대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는 건설주겠죠. 그런 쪽에서 한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IS 동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건축, 토목 관련된 쪽이 한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위생 도기 타일. 혹시 화장실 가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앞에 집중할 때 여기 동서라고 써 있죠. 아, 네, 맞아요. 그게 봤습니다. 이 브랜드고요. 그리고 또 폐기물 쪽이 한 10%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업황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수혜를 본다는 측면과 함께 또 하나 환경 사업을 강화하고 있죠.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폐기물 업체 상장사의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. 어허, 지금 네. 인선 ENT라는 회사를 2018년도에 인수를 했고요. 또 올해는 2019년도에 올해 인수했고 올해는 코엔텍을 인수했죠.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 폐기물 양두 마차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
올해 실적은 약간 좀 그렇게 크게 부각 못 받아도 내년은 영업이익이 한 2,800억대까지 나오면서 올해 2,000억대 대비에는 거의 뭐 한 40% 가까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건설뿐만 아니라 폐기물 쪽까지도 뭐 인수를 했다라고 하니까 양쪽을 모두 다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. 그만큼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더욱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략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? 네, 최근 들어서 살살 올라오긴 합니다. 네. 그런데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직 이제 막 올라오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때 약 한 5만 원대 부분에 물량 매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지난 고점 때 한 6만 원대 부분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져서 한 6만 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4만 1,000원대로 보면서 단기 추세가 이탈하는 가격대를 어떤 손절가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또 시장 이야기 이렇게 자세히 나눠봤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